안녕하세요. 혹시 옛날 말 중에 팔은 안으로 굽는다 라는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 있나요? 아니면 피는 물보다 진하다 라는 말은요? 피는 물보다 진하다는 가족들에게 국한되는 말이지만 두 가지 이야기 다 자신에게 가까운 사람을 우선시한다는 점에서 비슷한 맥락을 가지고 있죠. 대부분의 사람은 냉철하고 이성적이기가 힘들 거예요. 그건 저도 마찬가지고요. 아무래도 내가 더 친한 사람을 더 챙기게 되고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나에게 더 가까운 사람을 우선시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면 안 된다는 것을 아는 순간에도 내 가족, 내 친구를 더 챙기게 되는 것 같은데요. 만약 이것이 목숨이 걸린 일이라면 어떨까요? 당연히 이성적으로 생각해야지 라고 그 상황을 겪어보지 못한 사람은 말할 수도 있어요. 저도 그렇게 생각하지만 글쎄요. 제 가족의 목숨이 달린 그 순간에 이성적 판단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우선 저는 개인적으로 못할 것 같거든요. 제 이야기의 시작은 여기서부터예요. 이성적 판단과 목숨이 달린 일 때문에 생겨난 일이었죠. 제가 태어난 지 한 달이 좀 지났을 무렵이었어요. 눈의 흰자 부분이 노랗게 변하면서 황달기가 있는 것 같았다고 하더라고요. 종종 신생아들에게 황달이 나타날 수 있었기 때문에 별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셨다고 해요. 특히 모유 수유를 하는 경우 이런 사례가 많다고 하고 시간이 지나면 차차 좋아지기도 한다고 해서 처음에는 그냥 지나친 거죠. 동네 소아과를 갔을 때도 별다른 말이 없었다고 해요. 흔히들 일어나는 질환이고 자연스레 없어지지만 이후에도 심해지면 그때 치료를 시도해보자고요. 그렇게 2, 3주 정도가 지났는데 잠깐 황달이 없어지는 듯 하다가 더 심하게 온몸이 노래졌어요. 점점 제 상태가 나빠졌는데 피부색도 노랗게 변하고 변 색깔도 오줌색도 이상했어요. 무엇보다 황달이 이렇게까지 오래가는 건 안 좋은 게 아닐까 생각을 했다고 해요. 그리고 하루 종일 어르고 달래고 밥도 먹이고 해도 울어댔다고 하더라고요. 아이를 키우는 게 처음이었던 부모님은 당황스럽기만 했죠. 그렇게 제가 너무 많이 울고 힘들어하니까 뭔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닐까 생각이 들었다고 해요. 그래서 지역 내에 있던 큰 대학병원으로 저를 데리고 가셨어요. 증상을 들은 의사 선생님은 황달이 어느 정도로 진행되었는지 물어보셨고, 제 상태를 보시더니 전문적인 검사가 필요하다고 하시더군요. 담도 폐쇄증이 의심되는데 진단을 위해서는 검사가 필요하다고 하더라고요. 어머니 아버지는 그때 심장이 바닥으로 쿵 하고 떨어지는 것 같았다고 해요. 그제서야 그동안 제가 너무 아파서 그렇게 울었던 거구나 하고 알게 된 거죠. 그렇게 검사가 시작되고 두 분은 두려운 마음으로 서로의 손을 맞잡고 검사를 기다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결국 나온 검사에서 원치 않는 결과를 듣게 되었어요. 담도 폐쇄증은 희귀 질환 중 하나인데 태어난 지 2에서 4주 이내의 신생아에게서 발생하는 질환 중 하나라고 해요. 지금까지도 정확한 원인을 밝혀내지 못했고 수술로 좋아질 수도 있지만 이후에도 꾸준한 관리가 필요한 질환이었어요. 어떤 유전적 원인이 있다고 나온 것도 아니지만 부모님은 가장 먼저 자신들을 탓하셨다고 하더라고요. 내가 잘못해서, 내가 건강하지 못해서, 특히 어머니는 혹시 내가 임신 중에 이렇게 해서 그런 건 아닐까? 내가 아이를 낳고 부주의했던 건 아닐까? 모유 수유를 하며 뭔가를 잘못하진 않았나? 자신을 많이 책망하셨어요. 우선 중요한 건 치료였어요. 치료를 받지 않으면 담즙관까지 망가뜨릴 수 있어서 간 경변이나 간 부전으로 발전할 수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수술에 들어가기로 했어요. 수술 이후에도 담도염이나 담즙 정체가 발생할 수 있지만 그래도 지금 겪고 있는 폐쇄증을 완치할 수는 있다고 했어요. 물론 수술이 잘 되었을 경우에 말이죠. 원래 생후 8주 이내로 수술받아야 예후가 좋다는데 저는 아슬아슬한 기간에 있었어요. 그렇게 태어난 지 2달 된 저는 수술대에 올랐어요. 신생아 수술은 장기도 다 자라지 않은 상태고 내부의 기관들이 너무 작고 약해서 무척 까다롭다고 해요. 하지만 부모님께서 어렵게 가장 유명한 병원에 예약을 하신 덕분에 수술은 무사히 마칠 수 있었어요. 그리고 제가 깨어나기를 간절히 기다리면서 우리 애만 잘 깨어나면 무엇이든 하겠다고 다짐하셨다고 해요.
무엇이든 하겠다고, 정말 무엇이든. 어쩌면 그 바람이 문제가 되어서 대가를 치르신 걸까요? 다행히 저는 무사히 깨어났고 수술도 무척 잘 됐었어요. 그래서 부모님은 한시름 놓을 수 있었죠. 그렇게 제가 3살이 되던 무렵 다시 담관염이 발생했어요. 괜찮은 줄 알고 지냈는데 결국 합병증이 발생한 거죠. 아직은 경과를 지켜봐도 괜찮은 정도라서 그냥 치료만 받았어요. 그렇게 또다시 병원과 집을 반복하기 시작했죠. 병원 집, 병원 집을 반복했어요. 그래서 어릴 때의 기억은 대부분 병원에 있었던 기억들이에요. 입원을 밥 먹듯이 했고, 우리 집은 경제적으로 부족함은 없었지만 병원비를 감당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었죠. 그렇게 초등학교에 들어갈 무렵까지는 약물과 입원 치료로 잘 견뎌낼 수 있었어요. 열도 자주 나고 염증이 올라와서 힘들기는 했지만 그래도 부모님의 사랑을 듬뿍 받으면서 자랄 수 있었죠. 하지만 초등학교에 입학한 이후 상태가 다시 급격하게 나빠졌어요. 그리고 초등학교 2학년 무렵 결국 간이식 수술을 받을 지경에 이르렀죠. 수술이 결정되고 나서 부모님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이식 수술을 잘하는 선생님에게 받고 싶다며 서울병원으로 올라와 진료를 잡았어요. 유명하신 만큼 대기도 어마어마했죠. 그렇게 어렵게 진료받고 수술 일정을 잡기로 했어요. 간 이식 공여자를 찾는 게 가장 급선무였는데 아버지는 지방간 때문에 이식이 어려웠어요. 어머니는 이식하기를 원하셨지만 당시 어머니 뱃속에는 제 동생이 있었어요. 검사를 위해 상담도 진행하고 1차 검사를 앞둔 사이 그 사실을 알게 됐죠. 부모님은 타 지역에 있던 집을 정리하고 병원이 있는 서울 근처로 이사를 하셨어요. 앞으로도 계속 치료와 수술을 받아야 할지 모르니 그 편이 낫겠다고 생각하신 거죠. 결국 저는 대기자 명단에 이름을 올리고 저에게 맞는 기증자가 나오기를 기다리는 상황이었어요. 그렇게 3개월 정도가 지났을까? 의사 선생님이 부모님을 다급하게 찾으셨어요. 이식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온 거죠. 급하게 검사를 진행했고 다행히 저에게 적합 판정이 떠서 수술이 가능한 상황이었어요. 그 뒤로는 모든 일정이 빠르게 진행되었죠. 시간이 늦어 아침 첫 타임에 수술을 잡아주셨어요. 저에게 이식을 해주시는 분에게는 죄송하고 슬픈 일이지만 그래도 그분 덕분에 저는 새로운 간을 받을 수 있었고 정말 너무 감사한 일이죠. 그리고 수술 시간을 앞두고 기다리던 중이었어요. 선생님, 저희 아들 수술 전에 회진 오신다고 하셨는데 담당 의사 선생님은 혹시 언제 오시죠? 그게 금방 오실 거예요. 지금 병원에 계셔서 금방 올라오실 거니까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아까도 계속 그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아니, 병원에 있으면 왜 안 오시는 건데요? 무슨 VIP 환자라도 보러 가신 거 아니에요? 네? 그런 게 아니라 자세히는 말씀 못 드리지만 정말 금방 오실 거니까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부탁드려요. 수술 전 자세한 안내 사항을 전달해 주겠다고 하신 주치의 선생님이 오지 않으셨어요. 저희는 계속 기다리고 또 기다렸고 어느새 수술 예정 시간이 지나고 있었죠. 아니, 지금 저희 애 이식 수술 진행해야 하는데 선생님 대체 언제 오십니까? 아버지는 간호사분들에게 벌컥 소리를 치셨어요. 가뜩이나 이식 수술은 시간이 생명이라고 전부터 초조해하셨는데 수술 예정 시간이 지나가는데도 의사 선생님이 나타나지 않았으니 당연히 화낼 만한 일이었죠. 그리고 예정 시간이 30분 정도 지났을 때 의사 선생님께서 다급하게 나타나셨어요. 죄송합니다. 드릴 말씀이 이것뿐이네요. 죄송합니다. 수술에는 최선을 다할 테니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 말라고요? 어떻게 걱정을 안 합니까? 이식은 시간이 생명이라는데 우리 애 잘못되면 당신 진짜 가만 안 둘 줄 알아. 알겠어? 우리한테 무슨 일 생기기만 해. 당신 진짜 가만 안 둬. 죄송합니다. 당신 애여도 이렇게 했을 거야? 어? 당신 애가 수술 잡아놨어도 이렇게 늦었을 거냐고. 여보, 진정해. 지금은 수술이 먼저잖아. 더 시간 지체하지 말고 수술 먼저 진행합시다. 아버지는 계속해서 화가 난 얼굴로 언성을 높이며 어떻게 이럴 수 있냐? 얼마나 어렵게 이식자를 찾은 건데 이러시냐? 우리 아들 잘못되면 어쩌실 거냐? 라고 소리치셨죠.
의사 선생님은 고개를 숙인 채 죄송하다는 이야기를 거듭하며 수술 안내 사항을 설명하셨어요. 그리고 빠르게 수술 준비를 하러 떠나셨죠. 그때 의사 선생님을 보는 간호사님들의 표정을 봤다면 상황을 짐작할 수 있었을까요? 그렇게 12시간이라는 긴 시간의 수술이 시작되었어요. 제가 수술실에 들어가는 동안 부모님은 제발 수술이 무사히 끝나기를 간절히 바라시며 기다리셨죠. 그리고 수술이 끝나고 의사 선생님께서 나오셔서 부모님께 수술은 무사히 잘 끝났다고 이야기하셨어요. 뇌사자 간이식은 재발 상황도 많이 발생하고 지속해서 결과를 계속 주시해야 한다고 이야기하며 그래도 당장은 수술이 무사히 잘 끝났으니 안심하셔도 된다고 이야기하셨다고 해요. 그러면서 다시 한번 죄송하다고 이야기하시고 빠르게 사라지셨죠. 저희 가족은 정말 몰랐어요. 수술 시간이 늦어져서 제가 잘못되면 어쩌나 걱정하고 있는 부모님에게 한 간호사분이 다가오셔서 이야기해 주셨더라고요. 선생님, 늦게 오신 게 아니라 아래 응급실에 계셨어요. 혼자 아이를 키우시는데 오늘 아침에 일찍 수술이라 병원으로 먼저 출발하시고 시터 이모님께서 아이 유치원 데려다 주시기로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병원에 거의 다 도착했을 때쯤 시터 이모님이 아이 태우고 유치원 가는 길이었는데 음주운전 차량이 추돌사고를 일으켰어요. 3중 추돌 사고로 트럭이 포함되어 있어서 사고가 꽤 크게 났는데 선생님 아들분 응급실 도착하고 얼마 안 되어서 숨을 거뒀어요. 오늘 일찍 오셔서 수술 준비하고 계시던 선생님께서 사고 이야기 듣고 응급실 내려가셨다가 아드님을 발견하셨어요. 저는 결혼도 하지 않았고 아이도 없어서 그 심정을 다 헤아리지는 못하지만 응급실에서 CPR 하시면서도 계속 시간 확인하시고 아이 심장 멈추고 사망 선고하자마자 눈물 흘릴 틈도 없으신 채 수술하러 올라오신 거예요. 혹시나 보호자님이랑 아드님께서 수술 전에 놀라실까봐 피가 묻은 옷 환복까지 하고 오신 거고요. 그래서 수술 시간 잡아놓고 늦으면 안 되는 건 분명하지만 그렇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하셨어요. 감히 제가 말씀드리기 그렇지만 저희 교수님 정말 최선을 다하셨어요. 부모님은 그때서야 전후 사정을 알게 됐어요. 머리를 한 대 크게 맞은 것 같았죠. 그런 일이 있은 줄도 모르고 당신 아이여도 이렇게 했을 거냐며 선생님을 다그쳤던 거예요. 정작 선생님은 자신의 아이를 제대로 수습할 새도 없이 떠나보내고 제 수술을 위해 뛰어왔던 건데 말이죠. 아무리 의사의 본분이 사람들을 치료하라는 거지만 어떤 냉철한 사람이 방금 아이를 자기 손에서 떠나보내고 일을 하러 복귀할 수 있을까요? 저라면 절대 못할 것 같아요. 저는 아이가 아프기만 해도 회사에 병가를 내고 돌보는데 방금 제 아이가 죽었는데 일이라니. 아무리 그게 중요한 일이라고 해도 사람 목숨에 경중이 달린 일이라고 해도 저는 두 손 두 발이 떨리고 심장이 떨려서 못할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을 해보면 그 상황에서 제 수술을 위해 오셨던 의사 선생님이 정말 대단한 결정이셨죠. 그제야 아차 싶었던 부모님은 급하게 주치의 선생님을 뵈러 갔어요. 선생님은 수술을 마친 후 병원에서 장례 절차를 밟고 계셨죠. 방금까지 저의 주치의 선생님에서 상주가 된 선생님에게 부모님은 거듭 죄송하다는 사과를 드렸어요. 선생님, 죄송합니다. 저희가 이런 사연이 있으신지도 모르고. 아닙니다. 보호자님께서는 충분히 화가 날 만하셨어요. 말씀처럼 이식 수술은 시간이 중요하고 수술 날짜도 시간도 제가 잡았으니 그걸 지체하면 당연히 제 잘못이죠. 그래도 다른 일도 아니고. 괜찮습니다. 제가 정한 수술에 제가 늦은걸요. 죄송하실 필요 없습니다. 오히려 제가 죄송해야죠. 아이고, 아닙니다. 이런 상황에서 저희 애 수술하러 와주신 것만 해도 감사해요. 당연한 일인걸요. 회복 때까지 제가 책임지고 잘 지켜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아이를 잃으신 마음이 얼마나 아프실지. 그래도 오늘 하나이의 생명을 살렸잖아요. 그게 참 다행입니다. 다행이에요. 그 후 정말 다행스럽게도 수술 결과는 좋았어요. 면역 거부 반응도 없었고 덕분에 회복도 잘 진행되었죠. 그렇게 몇 주 동안 병원에서 지내면서 선생님께서는 자기 말에 책임이라도 지시려던 건지 정말 꾸준히 저를 보러 오셨어요. 오늘 컨디션은 어떤지, 기분은 어떤지, 불편한 점은 없는지 알뜰하게 챙겨주셨죠. 혹시나 네가 잘못되면 정말 내 탓이란다 라고 하시면서 제가 태어날 때까지
꼼꼼하게 챙겨주셨어요. 그렇게 퇴원했고 제가 퇴원하는 날도 선생님은 저를 배웅하러 오셨어요. 그동안 정말 잘 견뎠어. 어른들도 이겨내기 힘든 수술인데 대단하다. 이렇게 건강하게 회복해줘서 정말 고마워. 앞으로도 혹시 무슨 일 생기면 이거 선생님 연락처니까 바로 연락해. 알겠지? 혹시 조금이라도 컨디션 안 좋거나 이상했으면 바로 이야기해줘야 해. 알았지? 건강하고 씩씩하게 잘 지내야 한다. 다시 집으로 돌아왔을 때 뭔가 기분이 이상했어요. 제가 다른 사람으로부터 간을 받았다는 게 굉장히 낯설고 이상하게 느껴졌죠. 한동안 약은 잘 챙겨 먹어야 했지만 그래도 예전보다 훨씬 건강해진 것 같은 기분이 들었어요. 저도 건강해지고 엄마 뱃속의 동생도 무럭무럭 자라고 있었어요. 부모님은 제가 태어난 후 몇 년이 지난 지금에서야 드디어 마음 놓고 안심할 수 있었죠. 아버지는 이렇게 행복한 순간은 정말 오랜만이라고 했어요. 저는 학교에 다시 등교하기 시작했고 생각보다 적응도 금방 하고 친구들이랑도 금세 친해졌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교장 선생님이 교실 밖으로 저를 부르셔서 나가보니 어떤 여자분이 서 있었어요. 누구세요? 안녕 형준아. 너무 어릴 때 봐서 기억 못하는구나. 나는 네 고모란다. 고모요? 응, 너희 아빠의 누나 되는 사람이야. 무슨 일이 생겨서 급하게 고모랑 같이 가야 해. 어디 가는데요? 가보면 안단다. 어서 가보렴 형준아. 교장 선생님도 저를 낯선 여자분을 따라가라며 손짓하셨어요. 저는 이게 무슨 일인가 어리둥절했죠. 고모를 따라 학교 앞으로 나와 택시를 탔어요. 그리고 도착해보니 제가 수술받았던 병원이었어요. 고모, 여긴 왜 왔어요? 저 또 수술받아요? 아니야. 네가 아파서 온 게 아니란다. 고모는 병원 입구가 아닌 그 옆 건물인 장례식장으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장례식장 안으로 들어가자 전광판에 부모님의 이름과 사진이 보였죠. 고모, 저기 저 사진 우리 엄마랑 아빠예요? 고모는 대답 대신 고개를 떨구셨어요. 그리고 고모를 따라 안쪽으로 들어가자 검은 정장을 입고 있는 주치의 선생님이 보였죠. 선생님, 여기서 뭐 하세요? 형준이 왔구나. 선생님이 서 계신 쪽에는 저희 어머니와 아버지의 사진이 놓여 있었죠. 어머니가 전에 보여주셨던 초음파로 찍은 동생 사진도 있었어요. 형준아, 듣기 힘들겠지만 몇 시간 전에 너희 부모님께서 그리고 네 동생도 하늘나라에 갔단다. 의사 선생님은 믿기 힘든 이야기를 하셨어요. 네? 오전에 어머니께서 정기검진 받으러 병원에 왔다가 돌아가시는 길에 아직 정확한 원인이나 이유는 모르지만 운전하던 중 문제가 생기셨던 것 같아 앞에 마주오던 차량을 피하시려고 하신 것 같은데 전봇대를 심하게 들이받으셨어. 주변에서 119에 전화를 했고 응급 구조 요원들이 모시고 왔는데 이미 병원에 도착하셨을 때는 숨을 거두신 후였다. 저는 너무 충격을 받아서 그 자리에서 멈춰버리고 말았어요. 오늘 아침에 학교를 갈 때까지만 해도 어머니, 아버지와 인사를 나눴는데 몇 시간 만에 갑자기 두 분 모두 그리고 제 동생까지 세상을 떠났죠. 아버지, 어머니는 두 분 다 가족이 없으셨고 그나마 아버지 연락처에 고모의 번호가 있었나 봐요. 고모랑 오래전 돈 문제로 의절한 사이였기에 저는 아주 어릴 때 이후로 고모를 본 적도 없었어요. 한순간 저는 가족을 잃고 고아가 되었어요. 보험회사라는 곳에서 찾아왔고 그 외에도 여러 사람이 방문해서는 차량 내부 결함에 대해서 어쩌고 저쩌고 이야기를 했었죠. 고모는 혹시나 어린 저를 자신에게 떠맡길까봐 전전긍긍했어요. 선생님, 죄송하지만 저는 형준이 못 데려가요. 이미 애가 셋이나 있고 저희 식구 먹고 살기에도 늘 부족해서 가난에 허덕이는데 여기다가 어떻게 형준이까지 데려다 키워요. 아니 그래도 고모님, 형준이 유일한 혈육이시잖아요. 전 못해요. 지금 저희 애들도 갖다 버릴 판인데 어떻게 남의 애까지 키우란 말이에요. 보육원에 보내시던지 그렇게 안타까우면 선생님이 데려다 키우시면 되겠네. 고모님! 암튼 저는 분명히 말했어요. 친권이고 양육권이고 다 포기할 테니까 알아서 하세요. 저는 고모가 고함치는 소리를 한쪽에서 듣고 있었어요. 그렇구나. 부모님이 안 계시니까 나는 이제 고아구나. 동화나 영화에서 봤던 것처럼 나도 이제 보육원에 가는 거구나.
그런 생각이 드니까 갑자기 슬픔이 몰려왔어요. 부모님이 돌아가셨다는 슬픔도 컸지만 이 세상에 갑자기 저 혼자라는 두려움이 몰려왔죠. 제가 울고 있었더니 의사 선생님께서 걱정스러운 얼굴로 다가오셨어요. 형준아, 많이 힘들지? 선생님, 선생님, 저 이제 보육원에 가는 거예요? 이제 엄마랑 아빠가 없으니까요? 형준아, 이제 저는 혼자죠. 엄마도 아빠도 동생도 없고, 저는 이제 계속 혼자 보육원에서 살아야 하는 거죠? 선생님, 저 무서워요. 보육원도 너무 무섭고, 엄마랑 아빠가 너무 보고 싶어요. 선생님은 눈물을 글썽거리시더니 어린 저를 품에 끌어안았어요. 아마도 먼저 떠나보낸 자녀분도 생각나시고, 이제 혼자라는 제 이야기에 본인의 상황이랑 겹쳐 보였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한참을 서럽게 울고 난 후 의사 선생님은 고모와 이야기하러 가셨어요. 병준이 제가 돌보겠습니다. 제가 키울 수 있어요. 그렇게 고모와 이야기를 마치고 선생님은 다시 저에게 오셨어요. 형준아, 고모가, 고모가 지금 많이 힘드셔서 형준이를 돌봐주기가 힘들다고 하시네. 혹시 형준이는 선생님이랑 같이 살면 어떠니? 선생님이랑요? 응. 선생님 집도 근처라서 학교도 계속 같은 곳으로 다닐 수 있고, 선생님도 가족이 아무도 없이 혼자거든. 그래서 형준이가 선생님 가족이 되어도 괜찮다면 그렇게 하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니? 전 좋아요. 선생님이랑 살래요. 그렇게 이 세상에 혼자 남겨졌다고 생각할 때쯤 선생님은 용기 있게 제게 손을 내밀어 주셨어요. 그동안 검사도 여러 차례 해주시고 수술도 해주셨지만 그래도 생판 남이나 다름없는 저를 안타깝게 여기셔서 걷어주기로 하신 거죠. 그 뒤로는 정신없이 바쁘게 지났어요. 사회복지 담당자도 만나고 변호사님도 만나고 이래저래 처리할 사항들이 많았죠. 고모에게는 앞으로도 제 양육권이나 친권에 어떠한 주장도 하지 않겠다는 공증도 받았어요. 아무래도 차 사고로 인해 보험금이 나오게 될 것을 선생님이 이미 알고 계셔서 그랬던 것 같아요. 그 후 차량 내부 브레이크 쪽에 결함이 생겼던 것이 인정되었고 보험사에서는 꽤 큰 보험료를 주셨어요. 선생님은 그 보험금을 제 명의의 통장을 만들어 제가 성인이 될 때까지 그대로 넣어두셨죠. 저는 선생님의 집으로 들어가 살게 되었어요. 대학병원에. 그것도 실력 있는 의사 선생님이시다 보니 늘 바쁘셨지만 그래도 늘 저를 잘 챙겨주셨어요. 며칠씩 가는 학회나 포럼이 열릴 때면 저를 늘 데려가셨고 그 지역에 있는 관광지나 박물관, 갤러리 등 문화적으로도 많은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셨죠. 특히 해외 학회나 포럼에도 데려가시곤 하셨는데 선생님을 따라 다양한 해외를 돌아다니면서 생각도 견문도 넓어지게 된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저는 꾸준히 자동차에 관심이 생겼어요. 저희 부모님도 차 사고로 돌아가시고 선생님의 자제분도 자동차 사고로 세상을 떠나다 보니 자연스럽게 관심이 생긴 것 같아요. 제가 자동차에 관심을 가지는 것을 보고 선생님은 차량에 관련된 다양한 산업을 보여주기도 하셨어요. 자동차 전시장에도 종종 데려가시고 해당 사업을 볼 수 있는 전시나 쇼가 진행되면 꼭 참가를 시켜주셨어요. 그리고 관련 분야에서 일하시는 분들이랑 시간을 보낼 수 있게도 해주셨고요.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제 꿈도 자동차 관련 일을 하고 싶다고 정하게 되었죠. 먼저 공대를 입학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기 때문에 공부도 열심히 했어요. 잠깐 양아버지인 선생님을 따라 의사가 되려나 하는 기대를 주변에서 하기도 하였지만 제 꿈은 자동차에 있었죠. 그리고 열심히 공부한 덕분에 한국에서 꽤 유명한 공대에 입학할 수 있었어요. 대학 입학이 결정되고 선생님은 예전에 제 명의로 만든 통장을 건네셨어요. 거기에는 부모님 사고 이후로 받은 보상금과 보험금이 들어있었는데 그 이후에도 계속 입금 내역이 있더라고요. 아버지, 이건 뭐예요? 대학 들어가면 학비도 그렇고 공부할 것도 많아지고 여행도 하러 많이 가고 싶을 것이고 가끔은 멋진 옷도 입고 싶고 친구들이랑도 시간을 보내야 할 거야. 나는 어려운 형편에 공부했던 터라 내 자식만큼은 돈 벌고 힘들게 일하느라 공부에 마음껏 집중하지 못하고 힘들게 어렵게 그 길을 가지 않았으면 했단다. 그래서 우리 아이 앞으로 어릴 때부터 만들어 두었던 통장이 있는데 거기에 있던 돈도 이 통장으로 옮겼어.
그 아이는 이제 쓸 일이 없으니까 말이다. 그렇지만 그거 말고도 계속 입금 내역이 있는데 너 생일이랑 우리 아이 생일, 그리고 너희 부모님 기일마다 조금씩 입금했어. 우리 아이가 살아있었어도 똑같이 하려고 했거든. 그리고 너희 부모님이 살아계셨다면 부모님도 너에게 이렇게 해주고 싶으셨을 것이고, 이제 내가 네 보호자고 네가 내 가족이니까 내가 해주고 싶어서 한 거란다. 그러니까 부담도 갖지 말고 쓰는데 어려워하지도 말고 네가 하고 싶은 일, 배우고 싶은 게 있다면 언제든 이걸로 편하게 도전하렴. 그동안 아버지께서는 만약의 상황을 대비하여 제 앞으로 돈을 모아두고 계셨어요. 의사라도 아들의 죽음을 피하지 못하셨다는 자책과 저희 부모님의 사고로 사고는 언제 어떻게든 일어날 수 있다고 늘 말씀하셨거든요. 혹시나 자신이 잘못될 경우 제가 살아갈 방법을 마련해 주려고 하신 거죠. 그리고 먼저 세상을 떠난 친아들에게 해주고 싶었던 것들이셨기도 하고요. 덕분에 저는 대학 4년 내내 오직 공부에만 집중할 수 있었어요. 그렇다고 해도 통장에 있는 돈을 다 펑펑 쓸 수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아버지가 먼저 떠난 아들 이름으로 모아두신 돈은 따로 다른 통장에 넣어두었어요. 혹시나 실수로 사용하지 않도록요. 그렇게 대학을 졸업하고 인턴에 합격하면서 제가 가장 먼저 한 일은 기부였어요. 무사히 대학을 졸업하고 이제는 제가 직접 돈을 벌며 자립을 해야 할 때였죠. 그래서 전에 따로 통장에 빼두었던 돈과 아버지가 주신 통장에서 남은 돈을 합쳐 도움이 필요한 아이들에게 쓰이기를 바라며 희귀난치 질환센터에 기부했어요. 먼저 세상을 떠난 아버지의 아들 이름으로요. 어마어마한 금액은 아니었지만 제 또래에서는 적지 않은 금액이라고 하더라고요. 그 이야기를 들으니 뭔가 뿌듯한 마음도 밀려오고 앞으로도 이렇게 좋은 일을 계속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했어요. 조용히 몰래 기부했다고 생각했는데 센터장님이랑 아버지랑 아는 사이셔서 이야기를 하셨나 봐요. 제가 아들 이름으로 꽤 큰 금액을 기부했다고요. 집에 왔더니 아버지께서 저를 보자마자 어떻게 그런 생각을 했냐며 너무 장하다고 고맙다고 하시더라고요. 형준아, 이야기 들었다. 오늘 기부를 하고 왔다며? 그걸 벌써 들으셨어요? 하하, 그래. 네가 기부한 센터가 우리 병원이랑 연계되어 있거든. 거기 센터장이랑도 동문이라서 예전부터 친한 사이다. 아마 너도 학회에서 몇 번 본 적 있을걸? 아, 그랬나요? 제 나름 몰래 기부했다고 생각했는데. 고맙다. 우리 아들 이름으로 기부했다며? 네. 아버지께서 전에 저에게 주셨던 통장에 그 아이 이름으로 된 돈은 차마 제가 쓸 수가 없더라고요. 감히 그래서도 안 된다고 생각했고요. 제가 함부로 쓰기에는 너무 과분하고 값진 돈이었어요. 그래서 아버지께서 그때 통장 주시자마자 제가 다른 통장을 만들어서 그 돈만 옮겨놨었어요. 그리고 졸업하고 나서 이제 저도 돈을 버니까 주셨던 통장에서 남은 금액이랑 합쳐서 기부한 거예요. 제 힘으로 얻은 것도 아닌데 제가 흥청망청 쓸 수가 차마 없더라고요. 어떤 마음으로 주신지는 잘 알지만 그래도 그렇게 마음대로 쓰기에는 차마 손이 잘 안 떨어졌어요. 그리고 의미 있게 저에게 주셨던 만큼 저도 의미 있게 사용하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할지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러다가 어릴 때 제가 생각나더라고요. 다행스럽게도 저는 생활이 어려운 집안에서 자란 게 아니었기 때문에 병원 치료도 수술도 받을 수 있었지만 그럴 수 없는 아이들도 있다는 생각이 났어요. 그리고 어릴 때 돌아가신 부모님이 제가 아플 때 다 자신들 탓이라며 괴로워하던 것도 생각났고요. 그래서 아픈 아이들을 위해서 쓰는 게 제일 좋다고 생각했어요. 힘든 아이들을 도울 수 있으며 그 부모님과 가족들까지 모두 도울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그리고 저는 잠시 이야기를 멈추고 아버지가 거실에 둔 작은 액자 속에 하늘로 간 그 아이의 사진을 바라봤어요. 그리고 저는 아버지께서 잘 걷어주신 덕분에 이름을 남겼잖아요. 수능 보고 나서 좋은 대학 갔다고 학교에서도 호명되고 플랜카드도 걸리고 병원에서도 다들 제 이름을 말하면 아버지 아들인 걸 알고 학교에서도 성적이 우수하다고 상도 여러 차례 받고 장학금도 타고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저는 제 이름을 여기저기에 남기고 기록했는데 그 애는 그럴 기회가 없었잖아요. 어쩌면 저보다 더 공부를 잘했을 수도 있고 운동을 잘했을 수도 있고
미술을 잘했을 수도 있었어요. 저보다 더 좋은 대학에 가서 유명해질 수도 있었고, 제가 아니라 그 아이가 병원에 갈 때마다, 아버지 주변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아버지 아들로 이름이 기억될 수 있었잖아요. 그래서 늘 마음이 무거웠어요. 제가 그 애의 자리를 대신한 것뿐 아니라 그 애가 기억되어야 할 이름까지 뺏어버린 것 같아서요.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의 기억 속이 잊히는 건 아닐까? 그럼 그 아이의 존재도 흐릿해지는 걸까? 늘 마음이 무겁고 두렵고 걱정되더라고요. 그래서 기부하게 된 거예요. 그의 이름으로. 그동안 지나온 세월만큼 만회하기에는 부족할지 모르지만 그래도 그 아이 이름 세 글자가 누군가에게 기억되고 어딘가에서 훌륭한 사람으로 기록되었으면 싶었거든요.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제 손을 붙들고 있던 아버지는 눈물을 흘리셨어요. 아이고, 나도 참 주책이다. 라고 하시면서도 계속 눈물이 뚝뚝 떨어지셨죠. 아버지가 우는 모습은 어릴 때 이후로 오랜만이라 조금 당황스러웠어요. 아버지는 다시 한번 제 손을 꽉 움켜쥐시더니 말씀을 하셨죠. 형준아, 고맙다. 고마워. 정말 고마워. 네가 그런 깊은 생각을 하고 있는지 정말 몰랐구나. 나도 너와 함께 지내면서 고민이 많았다. 혹시 네가 너 자신을 그냥 죽은 아들의 대체품으로 생각하면 어쩌나 고민이 되기도 하고, 혹시 내가 네 친부모님을 대신한다는 게 선을 넘는 것은 아닐까 걱정을 많이 했단다. 그래서 늘 너에게 모든 것을 다 해주고 싶으면서도 네가 어떻게 받아들일지 몰라 밸런스를 지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었어. 너에게 돌아가신 친부모님의 자리도 지켜주고 싶고, 그러면서도 난 정말 너를 내 친아들이라고 생각하고 키우는데 네가 거리감을 느끼지도 않았으면 했단다. 너를 키우면서 나 혼자 고민도 근심도 많았다고 생각했는데 그것도 아니었구나. 어린 네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을 줄, 그렇게까지 깊게 고민하고 있었을 줄 정말 몰랐다. 그리고 혹시나 내가 네가 그런 마음을 느끼도록 했던 것은 아닐까 걱정도 되는구나. 이런저런 생각이 머릿속을 스치지만 무엇보다 내가 지금 너에게 가장 말하고 싶은 것은 고맙다. 정말 고마워. 나조차도 그 아이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깊이 생각하고 결정하지 못했는데 네가 이렇게 신경 써주고 누구라도 그 애를 기억할 수 있게 해주다니 정말 고마워. 네가 아니었으면 난 생각도 못했을 거야. 정말 고맙고 기특하고 네가 무척이나 자랑스럽다. 그날 저녁 저희는 오랜만에 가족 앨범을 꺼내보았어요. 먼저 세상을 떠난 저희 부모님과 아버지의 아들 사진들을 보면서 오래전 기억하고 있던 추억을 꺼내서 이야기하고 또 이야기하며 소중한 가족들을 잊지 않도록, 잊히지 않도록 다시 한번 기억을 되살렸죠. 지금은 한 외국계 회사에서 자동차 디자인을 담당하고 있어요. 1년간 인턴 경험과 해외 연수, 그리고 이곳에 입사한 지도 어느새 5년 정도가 되어가네요. 지금은 결혼도 하고 이제 2살이 되는 귀여운 딸도 있는 아버지가 되었어요. 부모님들이 어릴 때 아이들에게 이야기하고는 하잖아요. 나중에 자식 키워보면 알게 될 거라고 말이에요. 아이를 키워보니 그게 무슨 뜻인지 조금은 알 것 같아요. 저희 애가 신생아 때 감기 때문에 열이 난 적이 있었어요. 정말 심장이 바닥으로 떨어지다 못해 저 땅 밑으로 내리꽂히는 것 같더라고요. 열이 나서 울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아내와 저는 계속 아이고 어떡해, 미안해, 미안해, 미안하다 를 반복하면서 울먹거리고 있었어요. 감기는 살면서 누구나 걸릴 수 있는 건데 아이가 아플 때마다 왜 그렇게 미안한지 모르겠어요. 하다못해 예방접종 주사를 맞으면서 아이가 울 때도 미안하다란 말이 저절로 나오더라고요. 손에 쥐면 부서질까, 바람 불면 날아갈까, 늘 노심초사 외나무 다리를 걷는 마음으로 아이를 키운 것 같아요. 물론 그런 걱정만큼 아이를 볼 때마다 행복하기도 했죠. 특히 아이가 웃어줄 때는 세상을 정말 다 가진 것 같은 기분이었어요. 아버지도 시커먼 아들 녀석만 키워서 그런지 손녀가 태어나니까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지금은 대학병원을 그만두고 동네에 소아 청소년과를 여셨어요. 제가 어릴 때 동네 병원에서 황달을 그냥 두고 기다려보자고 했던 이야기를 들으시고 그런 일이 또 생기지 않게 앞장서시겠다고 하시네요.
잠깐 이야기가 다른 데로 샜지만 제가 아이를 낳아 키워보니 이제 알 것 같아요. 어릴 때 제가 아팠을 때 부모님께서 왜 그렇게 자신을 책망하고 스스로를 탓하셨는지요. 아이가 기침만 해도 재채기만 해도 이렇게 과민 반응하게 되는데 그렇게 큰 병을 얻어서 수술을 해야 한다고 들으셨으니 얼마나 힘드셨을까 싶어요. 그리고 아이를 키우면서 더 이해할 수 있게 된 것은 양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저는 제 친자식을 키우는데도 어려운 점이 많아요.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 건가? 잘 키우고 있는 건가? 늘 고민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훈육할 때가 가장 힘들더라고요. 혹시 아이가 내가 한 말에 상처받으면 어떡하지? 이제 아빠가 밉고 싫다고 하면 어떡하지? 오히려 이렇게 훈육하는 게 아이에게 나쁜 영향을 주면 어떡하지? 너무너무 고민이 많아요. 이렇게 생각해보면 저는 제 아이 키우기도 이렇게 늘 어렵고 힘들고 불안한데 아버지는 친자식도 아닌 아이를 키우면서 얼마나 고민이 많으셨을까 싶어요. 그래서 예전에 저에게 밸런스를 맞추는 게 힘들었다고 이야기하셨던 심정이 이제야 이해가 돼요. 혹시나 혼내서 엇나가면 어떡하지? 내가 혼낸 게 자신이 친자식이 아니라서 그렇다고 생각하면 어떡하지? 얼마나 고민이 많으셨을까 싶어요. 물론 저도 친부모님이 아니다 보니 더 조심하고 잘 하려고 했던 부분도 있죠. 하지만 무엇보다 피로 맺어진 가족관계가 아닌 저희 부자가 모든 시기를 잘 헤쳐나갈 수 있었던 것은 사랑이 아닐까 싶어요. 서로 얼마나 아끼고 사랑하는지를 잘 알기 때문에 힘든 일도 극복할 수 있었고 어려움도 헤쳐나갈 수 있지 않았나 싶네요. 흔히들 사람들은 팔을 안으로 굽는다, 피는 물보다 진하다라고 하잖아요. 저는 그 말에 동의하기는 하지만 100% 믿지는 않아요. 가끔 세상에는 피보다 진한 물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마치 저랑 아버지처럼요. 진짜 피로 맺어진 관계는 아니지만 저희 부자는 가족이 된 이후로 지금까지 늘 서로 아끼고 이해하고 배려하고 사랑하며 돈독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피는 물보다 진하다는 말이 저희에게는 어울리지 않는 것 같아요. 아 참. 그리고 그 이후로 난치병 센터에 기부도 꾸준히 하고 있어요. 여전히 이름은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보낸 그 아이 이름으로 하고 있죠. 그리고 최근에 알게 된 사실인데 알고 보니 아버지께서도 기부하고 계셨더라고요. 아버지께서는 부모님 없이 혼자 사는 아이들이 조금이라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저희 부모님 이름으로 지역 아동센터에 기부하고 계셨어요. 까맣게 몰랐는데 얼마 전 아버지 집에 갔다가 우연히 우편함에서 발견한 감사 편지를 보고 알았네요. 우편함에 전달된 편지의 이름이 저희 부모님 이름이라 깜짝 놀라서 이게 뭐냐고 여쭤봤죠. 그랬더니 머쓱하신 듯 뒷머리를 긁적이시며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사실은 그때 제가 처음 기부를 한 이후로 제 이야기에 감동하여서 아버지도 기부를 시작하셨다고요. 제 이야기를 들으시고는 자신은 그렇게까지 깊이 생각하지 못했는데 큰 깨달음을 얻으셨다면서요. 그래서 제가 그랬던 것처럼 아버지도 돌아가신 저희 부모님이 잊히지 않고 어딘가에서 계속 기억되고 기록될 수 있도록 기부를 계속 하셨다고 해요. 그리고 저처럼 홀로 남겨진 아이들을 모두 걷어줄 수는 없지만 그래도 혼자 남겨진 그 아이들이 조금이나마 세상을 살아가는데 힘을 보태는데 도움을 주고 싶었다고요. 그래서 지금도 저랑 아버지는 매년 기부하고 있어요. 서로 잃어버린 가족의 이름으로 말이죠.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할 예정이에요. 다만 작은 바람이 있다면 앞으로도 우리 가족 모두가 건강하고 튼튼해서 더 예쁘고 좋은 추억을 많이 쌓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저처럼 마음 아픈 사람들이 생기는 것을 조금이라도 예방하기 위해서는 저는 오늘도 열심히 회사에서 어떻게 하면 더 안전하고 튼튼한 차를 만들 수 있을까 고민 중이에요. 지금까지 모든 사고로부터 안전할 수 있는 차량은 만들 수 없지만 이렇게 열심히 생각하고 개발하다 보면 언젠가는 그런 자동차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요? 너무 머지않은 미래에 아주 튼튼한 자동차가 나와서 더 이상 제가 겪은 아픔, 저희 아버지가 겪은 슬픔을 막을 수 있다면 정말 행복할 것 같아요. 오늘도 그런 미래를 꿈꾸면서 저는 열심히 개발하고 연구하고 미래를 향해 노력하고 있답니다. 들어주신 모든 분 정말 감사해요. 앞으로 제가 계속해서 좋은 연구와 개발을 하며
꿈꿀 수 있도록 응원해주세요. 지금까지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